자, 한 주간의 국제 뉴스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황기식의 국제시장, 동아도의 국제전문대학원 황식 교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야, SVB, 뭐 생전 몰랐던 이름, 실리콘밸리 뱅크. 이 은행이 파산을 했어요. 네. 근데 이제 오늘 그 파산 이후에 아시아 증시가 가장 먼저 열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게 13일에 월요일이 되는 것 아니냐, 에? 갑자기 폭락하는 것 아니냐. 은행주를 중심으로 해서 좀 폭락을 하기도 했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보십니까? SVB 실리콘밸리 은행인데 사실 이 은행은 일반인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반 뭐 소매 금융을 해서 잘 알려져 있는 그런 은행은 아니지만 예. 주로 어떤 그 기업이냐 하면은 벤처 기업들에 대해서 투자를 해주는 그런 특화된 은행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어떤 기업들인데 그 에어비앤비라든지 우버, 트위터 같은 그런 기업들이 초기에는 대형 기업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벤처 기업들인데 그러면 그 벤처 기업들이 일반 은행 가서 대출을 받는 것보다는 이런 벤처 기업 전문으로 하는 실리콘밸리 은행 같은 이런 전문 은행 가서 대출을 받는 것이 상당히 특화된 그런 부분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럼 자산도 2,100억 달러나 되니까 한국 돈으로 하면 270조 원 됩니다. 그러면 미국이 한 15위권 정도 되거든요. 네. 생각보다는 대형 은행이에요. 그리고 미국 내에서만 또 영업하는 것도 아니고 전 세계 11개국 정도의 그 중국이라든지 뭐 캐나다 이런 나라들에서 동시에 다 글로벌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야, 그렇다면은 이게 기존의 거대 기업들의 영향도 있겠지만 우리가 잘 아는 이거 벤처 기업들이 연쇄 부도가 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걱정이 지금 있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난주에 있었던 일이니까 그렇다면 이게 사건이 생기고 나서 오늘 첫 이제 그 증시가 이제 개장이 될 텐데 네네. 그러면 이제 야 이거 13일에 오늘이 월요일이니까 13일에 월요일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 글로벌 금융위기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 연방예금보험공사를 빨리 이제 파산 관제인으로 선임을 해가지고 사태를 수습하려는 노력을 미국에서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은행이 미국의 은행이 파산한 규모로 따진다면은 2008년에 워싱턴 뮤추얼 은행이 이어서 두 번째로 큰 규모의 은행 파산이기 때문에 여파가 작지는 않을 겁니다. 그럼 이렇게 한국에서도 우리 그 학교에서 대학에서도 이 금융권이나 경영 이런 쪽에서 세미나를 하면은 SVB 그 뱅크 실리콘밸리 뱅크의 어떤 그런 영업 특징 이런 걸 도입하기 위한 세미나 이런 것도 많이 열렸거든요. 맞아요. 예. 그만큼 상당히 좀 파급력이 있는 은행이었는데 갑자기 이게 붕괴를 하니까 네네. 이거 어떤 지금 그 뉴욕 타임즈라든지 지금 BBC라는 이런 걸 아침에 찾아보니까 40년 걸리고 40시간 만에 무너졌다. 이런 토픽으로 실리콘밸리가 만들어진 지 네. 이제 40년. 네, 1980년도에 만들어져 갖고 이번에 무너진 거는 갑자기 한 40시간 만에 싹 무너지니까 네네. 그런 충격적인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우리 2008년도 그런 금융위기 때 은행권들이 도산하는 걸 봤지 않습니까? 네네. 그때는 좀 위험 자산 같은데 투자를 잘못해서 이제 이런 무너지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이게 미국의 갑작스러운 이게 금리 인상 때문에 여파를 받았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미국이 지금 재정 긴축하고 상당히 그 자이언트 스택 금리 인상을 하니까 그러면은 기술 기업들이 상당히 자금이 부족해지니까 그렇죠. 우리 자금 좀 인출해야겠다라고 실리콘밸리 은행에다가 예금 인출을 부탁을 하니까 실리콘밸리 은행은 평상시에 어디에 투자를 많이 했냐 미국의 국채에다가 투자를 많이 해놨거든요. 네네. 그럼 그 금리가 인상되니까 미국의 국채의 가치는 떨어지니까 그렇죠. 헐값에 보유하고 있었던 국채를 매각하면서 손해를 봤다라는 그런 소문이 삽시간에 퍼집니다. 그럼 어떻게 그래 빠른 시간 내에 36시간에 40시간 내에 돈을 그 인출을 할 수가 있느냐. 하루에 55조 원 정도를 인출했습니다. 기존의 은행 고객들이. 네네. 그리고 어떻게 빨리 하느냐 그러니까 이런 기존 그 창구가 있는 그런 은행이 아니니까 대부분의 고객들이 이제 이게 모바일 폰으로 이제 인터넷으로 금방 이렇게 하니까 손가락 하나로 눌러갖고 바로 돈을 빼버리니까 어떤 그런 벤처 기업들을 주로 고객으로 하지만 또 돈을 인출할 때는 벤처 기업들의 그 빠른 인출 스피드에 또 상당한 타격을 받은 그런 사례라고 볼 여기가 수 뭐 있겠습니다. 연봉도 어마어마하지만 그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 그래가지고 위험이 큰 만큼 또 이율도 굉장히 높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벤처기업 투자하는 분들이 얼마나 빠릅니까? 정말 빨리 움직이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그 오늘 아침에 지금 그 급하게 속보로 나왔는데 연방예금보험공사가 불안감이 확산되니까 보험 한도 예금을 좀
예금을 떼이지 않는 보험 한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금자당 25만 달러거든요. 네네. 3억 3천만 원 정도인데 이걸 넘어가도 미국 정부에서 보험 한도에 관계없이 예금은 보장해 주겠다라는 것을 좀 속보로 아침에 발표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다고 안 찾아갈지. 아 그리고 우리나라 불안불안한데. 지금 증시가 열리기 한 15분 전인데 와 이게 정말 어떤 반응을 보일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예, 자 다음은 이제 개인 총기 사용이 허용된 나라들, 뭐 미국 같은 경우에도 보면 총기 난사 사고가 늘 일어나는데 이 독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엄격하게 이제 총기 규제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제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났다고요? 그렇습니다. 아유 지난주 좀 이게 충격 받으셨을 네. 것 같은데 독일에서도 미국이 아니라 유럽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나 생각하실 텐데 네. 유럽에서 생각보다 총기 사고가 많이 일어납니다. 음. 독일도 그 대표적인 나라인데 지난주에 그 독일 함부르크에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그 교회 사무실에서 예예. 아니 35세 된 남성이 뛰어들어와 가지고 이름이 필립 부스츠라고 36 안에 예배 보고 있는 신도들한테 총을 난사를 했어요. 아유. 그래서 그 본인도 나중에 결국 자살을 했으니까 본인 포함해서 8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8명 중에서는 7개월 태아니까 임산부도 있다라는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네네. 그래서 사망자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저도 충격을 받았는데 아니 독일이 계속해서 총기 규제를 강화해 왔고 총기 규제법도 상당히 그 실효성이 있다라고 발표를 해왔고 유럽에서도 그 모델이 되고 있었는데 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냐? 그 더 충격인 것은 한 달 전에 경찰서에 제보가 들어왔다라는 지금 네. 보도가 있거든요. 한 달 전에 이 35살 청년이 계속해서 그 여호와의 증인 기존 신도들하고 싸우면서 계속 이거 나는 무슨 일을 벌일 거라는 얘기를 한 달 동안 하고 네. 있었고 그래서 한 달 전에 그 집을 방문하면 거기에 총 같은 것도 막 있다라고 하니까 경찰이 방문을 해서 그 집을 이제 수색을 했는데 총기도 발견하고 했는데 그 총기를 압수할 법적 근거가 없어서 네. 그냥 경고만 하고 왔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한 달 전이기 때문에 아이고. 아니 그러면 이게 독일의 총기 규제법이 이게 실효성이 있는 거냐? 그렇죠. 이제 이런 논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물론 미국이 이제 총기 소지 비율이 1위겠지만은 유럽에서도 상당히 만만치가 않은 게 핀란드는 100명당 50정을 가지고 총기를 50정 가지고 있다는 100명당 거예요. 50정이면 예, 그래서 반은 갖고 있는 거예요? 반 갖고 있습니다. 전 세계 총기 소지 비율이 전 세계 3위입니다. 독일도 100명당 한 30정 정도가 되기 네. 때문에 전 세계 총기 소지 비율이 한 5위, 6위 정도 됩니다. 뭐. 유럽은 근데 옛날에 이 사냥 문화가 남아 있기 네. 때문에 대부분 엽총 형태로 사냥총 형태로 가지고 있는 비율이 많습니다. 예. 독일에서 이런 또 총기 사고가 날 거라고 생각도 안 했는데 유럽도 만만치 않군요. 그 이란과 사우디가 7년 만에 관계 복원에 합의했습니다. 중국이 중재를 성공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미국에서 아니다 그거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게 또 좀 눈여겨 봐지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이 소식은 일단 두 가지가 좀 그 키워드 같습니다. 아니 이란하고 사우디가 진짜로 관계 복원에 합의했느냐? 네네. 그동안에 계속 너무 관계가 안 좋았거든요. 각각 이란하고 그 사우디는 우리가 이 방송에서도 이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슬람의 시아파와 수니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두 파 중에서 이란은 우리가 시아파의 종주국이다. 사우디는 우리가 수니파의 종주국이다. 이렇게 해서 종주국들끼리 상당히 갈등이 있었거든요. 예예. 그래서 저 사우디에서는 시아파 당신 성직자 시아파 출신은 처형시키고 막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란은 거기에 대한 보복으로 사우디 대사관을 폭격하고 막 이렇게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지난 7년 동안 절대 단교하고 외교도 안 했는데 이것이 7년 만에 드디어 관계 복원에 합의했다는 자체가 첫 번째 키워드고 그 두 번째는 그러면 이걸 누가 중재했지? 그 미국이 중재했나?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있는데 예. 이걸 중국이 중재를 했다니까. 그럼 그것도 그러면 이게 중동 지역에서 원래 영향력이 있었던 미국이 이제 물러나고 중국이 이제 신흥 대국으로 중동 지역의 맹주로 이게 떠오르는 거냐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설득력이 상당히 있다고 봐야 되는 게 네. 최근에 미국의 외교 정책 그러면 중동이 아니잖아요. 아시아 쪽으로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런 쪽이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그 미국이 거기에 몰두한 사이에 이 중동 지역에 상당히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또 우리 시간에 궁금한 것이 중국에서는 이 관계에서 어떤 성명을 발표하고 미국은 어떤 성명을 발표하느냐가 그렇죠. 궁금한데 중국 외교부는 이번 이 해결권은 시진핑 주석이 적극적으로 제안했다. 그래서 앞으로 중국은 중동의 평화를 위해서 책임 있는 대국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예. 발표를 했고
미국의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는 사실 미국도 이 양국이 화해한 거는 진짜 환영한다. 그렇지만 중동에서 미국이 멀어진다는 주장은 단호히 결단코 반대한다. 이렇게 성명을 했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은 일본인데 우리나라 분들 일본에 진짜 여행 많이 가시고 온천 여행도 많이 가시는데 그 이유를 물어보면 일단 안전하고 깨끗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미지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런데 이 뉴스 보시고 다들 너무 놀라셨을 것 같은데 온천물을 1년에 단 2번만 교체를 한 일본 온천이 이제 발견이 돼가지고 이게 여론이 되게 안 좋다 보니까 이 온천 여관 사장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요? 맞습니다. 그 사과도 하는 모습도 나왔었는데요. 네. 그죠? 네. 근데 그 사과를 하는 모습이 그냥 그 진심으로 사과하는 모습도 있었는데 그냥 그렇게만 사과하시면 되는데 뭐 그 균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했었다. 내가 또 사장이지만 그 균의 위험성은 인식을 못했다. 그리고 소독력 염소를 자꾸 이렇게 물 안에 뿌리는 것도 그 냄새가 좀 싫었다. 이런 얘기도 하셨고 해서 사과 해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받아들였는데 해명 후에 또 여러 가지 또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심리적인 부담을 못 이긴 것 같고요. 어쨌거나 그 압수수색을 받은 이 후쿠오카 현에 160년 된 온천입니다. 온천 여관. 이름이 다이마루 별장이죠. 그다음에 그 야마다 마코토 사장이 결국은 사망한 채로 발견됐습니다. 그 시신을 등산객이 발견해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유서가 차 안에서 발견됐고요. 근데 후쿠오카에 있는 이런 온천 여관 같은 경우에는 후쿠오카 공항 가까우니까 한국인 관광객도 상당히 많이 네. 가졌지 맞아요. 않습니까? 네. 그래서 후쿠오카 현의 공중욕장법 조례를 보면은 탕 온천수는 매주 한 번 갈아야 된다라고 이게 조례가 있거든요. 예, 예. 그런데 그걸 무시하고 1년에 딱 2번 일본 명절이 신정에 한 번 갈고 8월 15일 날 한 번 갈고 1년에 딱 2번만 교체했습니다. 그래서 그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고 있었죠. 예, 예. 아 근데 온천을 160년이나 된 그러면 그 전에도 계속 1년에 2번만 한국 분들도 많이 가셨고 부산 분들도 좀 후쿠오카 가까우니까 네. 분명히 가신 분들 있을 텐데 깜짝 놀라셨을 것 같아요. 마지막 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태국에 허리가 휜 코끼리 논란으로 국가별 동물 보호 지수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다양한 뭐 경제 지수도 있고 이런데 인권 지수도 있고 한데 이제는 그 동물 보호 지수도 좀 관심을 가져야겠습니다. CNN 보도를 보니까 상당히 충격적이더라고요. 네네. 그 왜 코끼리 타기 체험 코끼리 네. 뭐랑 트레킹이라고 합니까? 네네네. 코끼리 타기 체험 25년 동안 그 혹사를 당한 그 태국의 70살 된 코끼리 파이린 사진이 공개됐는데 이 사진을 한번 보셨습니까? 이 허리 뒤에 척추 부분이 완전히 내려앉았더라고요. 비형적으로. 그래서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손님을 태우지를 못하니까 이 주인이 이걸 버려가지고 이 이제 CNN에서 그 사진하고 그 현상을 이제 이제 보도를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거 진짜 너무 동물 학대가 심한 거 아니냐 그런 비판이 거세지고 태국은 이제 그 동물에 대해서 2014년에 동물 학대 방지법 제정했는데도 뭐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전 세계에 가면 이런 규정들이 있느냐라는 지금 그런 여론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동물 보호 단체가 발표를 한 글로벌 동물 보호 지수라는 게 있는데 A부터 G 등급이 있거든요. A 등급, B 등급, C 등급이 있는데 한국하고 태국은 중간 정도 D 등급 정도 되고요. 네네. 일본하고 중국이 그 밑에 E 등급 정도 되고 미얀마하고 베트남 F 등급이고 A 등급은 역시 스위스하고 오스트리아, 뉴질랜드 같은 유럽 국가들이 A 등급을 받았습니다.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사진 보고 이게 기사 보니까 뭐 한 코끼리에 6명씩 막 타고 이런 사진이 있더라고요. 뭐 한 명이든 2명이든 코끼리가 아무리 덩치가 커도 뭐 무거운 거를 위에다 싣거나 태우기에는 부적합하다 하는데 동물을 사랑한다는 분들이 이래서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만 더 네네. 여쭤볼까요? 일본에 육아휴직 많이 쓰라고 휴직자 동료도 100만 원 준다고요? 이 괜찮은 아이디어 아닙니까? 네네네. 육아휴직 쓰려 그러면 이 주변 동료들한테 눈치 그렇지, 보이잖아요. 내가 그렇지. 빠지고 나가면 어떻게 예. 되냐. 그래서 일본의 미쓰이 스미모토 해상화재보험이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육아휴직자가 동료 응원수당 드릴게요. 육아휴직 마음껏 가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그 파격적인 제도인데 10만 원이니까 100만 원 정도 육아휴직 가는 사람 말고 옆에 동료에게 100만 원 드리면 육아휴직 가는 사람이 부담이 적게 한다. 네. 근데 일본 정부가 너무 저출산 대책 논의하는 아이디어 중에서 이런 그 육아휴직도 많이 가야지 출산율 높아지니까 이제 기업도 이런 저출산 정책
동참한다라는 그런 보도입니다. 네. 그 진짜 괜찮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예, 국가에서는 뭐 육아휴직할 때 그 당사자에게는 뭐 어느 정도 보조를 해주지만 그 분명히 이 사람이 빠지면 조금 힘든 사람 동료들한테 그렇지. 뭔가 예. 이렇게 좀 인센티브를 준다는 거 굉장히 꽤 괜찮은 것 같아요. 예, 예. 눈치 안 받고. 그러니까 말씀 여기까지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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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동아대 국제전문대학원 황식 교수였습니다. 부산의 미래